수십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메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100킬로그램이 넘는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잡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쌀국수를 묻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어 물고기를 찾는 풍습이 흔합니다. 오늘 다이버들이 이 거대한 물고기를 어떻게 쫓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하고 거친 땅, 자작나무 숲과 얼어붙은 목초지를 가르며 흐르는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가장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낚시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중창을 이용해 거대한 장수거북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삭한 볼고라스, 쿠바 지역과 같이 거대한 메기를 잡기 위해 큰 강이나 호수로 자주 이동하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메기는 볼가강, 돈강, 오카강, 레나강 등 러시아의 주요 강에서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이 물고기는 최대 길이 3m, 무게는 150kg을 넘습니다. 대부분의 서식지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바위에 가려져 있거나 물에 잠긴 고목이거나 복잡한 운하인 깊은 강바닥입니다. 게다가 이 메기를 잡으려면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위협에 맞서야 합니다. 메기 작살 낚시는 낚시꾼이 자연 환경에서 먹이와 마주해야 하는 반면 스포츠 낚시나 산업적 작살 낚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낚시꾼들은 대개 생존 기술, 수영, 프리다이빙 또는 혹독한 환경에서의 스쿠버 다이빙에 능숙한 전문 다이버들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부터 장수거북 작살 낚시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대에 장수거북은 은신처에서 나와 먹이를 찾습니다. 다이버는 방언식 잠수복을 착용하고 공기통과 구명조끼를 휴대해야 하며 무엇보다 튼튼한 갈고리와 랜야드가 달린 긴 갈대를 소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메기는 쓰러진 나무 아래, 지하 동굴 또는 깊고 고요 물 아래처럼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서식합니다. 어부는 물고기의 흔적을 초기에 발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부는 이상한 소용돌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또는 거대 메기가 내뿜는 특유의 물고기 냄새 등을 감지하는 등 자신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목표물을 찾은 후 다이버는 은밀하게 접근하여 심호흡을 하고 바닥 가까이에서 유영합니다. 메기는 진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소리를 내거나 기포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은 메기가 물고기로부터 약 1m 거리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 작살잡이는 물고기의 머리나 아가미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 엄청난 힘으로 작살을 던집니다. 거대한 장수거북은 물살에 부딪히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강력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다이버를 갇히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는 이 지점에서 작살에 연결된 밧줄을 이용하여 물고기와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밧줄을 단단히 잡고 보트에 있는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물고기를 해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즉시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수온이 섭씨 10도 미만이면 이러한 활동이 여러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추위, 어둠, 그리고 수압이 어우러져 위험한 분위기가 조성되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 이 환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미끄러운 물고기를 낚는 이유를 아시나요? 거대 메기는 그 크기가 매우 놀랍고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메기 수요가 매우 높으며 특히 메기 전문 레스토랑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크기, 신선도, 포획 방법 등에 따라 100kg이 넘는 물고기는 수천 달러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메기 사냥은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와 중부 지역에서 일종의 모험 스포츠로 발전했으며 도전적인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취미입니다. 매년 여러 비공식 토너먼트도 개최되며 이러한 대회에서 우승자는 가장 큰 물고기를 잡거나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포획한 사람입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노련한 사냥꾼들에게는 트로피와도 같으며 그들의 기량, 힘, 그리고 용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0분간의 다이빙으로 160kg의 물고기를 잡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다이빙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장수거북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면 생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강에 빠진 물고기, 개구리, 심지어 물새와 다른 작은 생물들조차도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특정 지역의 토착 어류 개체군과 수생 서식지는 이들이 초래하는 피해에 취약해졌습니다. 메기 사냥은 메기 개체군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결국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러시아와 동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지역 전설과 고대 민담에서 거대 메기를 신비롭고 신화적인 존재로 오랫동안 묘사해왔습니다. 한 세기 넘게 강 깊은 곳에 서식한다고 전해지는 이 거대한 물고기는 시골 이야기에서 인간에 가까운 교활함을 지닌 강이 짐승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메기가 물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가축을 끌어내리거나 밤에 작은 어선을 전복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실이든 과장이든 이러한 전설은 거대 메기를 수많은 강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 속에서 경외심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더욱이 거대 메기와 실종자 사이의 연관성은 섬뜩하면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특정 강지역에서 전문 다이버들은 거대 메기의 수중 굴 근처에서 인골이나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며 공식적인 조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지하 포럼과 다이버 커뮤니티에서 계속 유포되고 있어 이미 위험한 메기 사냥에 더욱 섬뜩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메기가 특히 홍수나 사고로 시신이 유실된 외딴 지역에서 인골을 뜯어먹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설 외에도 기후변화는 거대 메기의 행동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이 종은 북쪽으로 더 확장되어 이전에는 추위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지역에도 나타납니다. 번식 패턴 또한 변화하여 산란 시기가 빨라지고 먹이 활동 주기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이버와 사냥꾼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며 이들은 메기의 변화하는 행동과 서식지에 맞춰 수색 패턴, 시기, 그리고 잠수 조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사냥 방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 기술은 메기 사냥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전문 다이버들은 소나 스캐너, 수중 열화상 카메라, 심지어 항공 드론까지 사용하여 움직임을 추적하고 강바닥을 스캔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성공적인 어획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수렵계 내에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 사냥의 스릴과 진정성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야에서 필수적인 혁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지속가능한 단백질 수확의 한 형태로 규제된 메기 사냥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획된 해양 생물과 달리 유럽 메기는 높은 생존율과 빠른 성장 속도를 자랑하며 다양한 담수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생태 관리를 통해 통제된 사냥은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외딴 지역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전통 어업이 여전히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역할을 하는 농촌 지역에서 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위가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오래된 메기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20BE 30년 된 메기의 경우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조직에 위험 수준에 축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독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체 축적되기 때문에 매우 크고 오래된 메기를 섭취하면 인체에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강 생태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리고 작은 메기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활동에서 또 다른 기술적 어려움은 예측 불가능한 강물 흐름과 조류 중첩 움직임입니다. 볼가강이나 레나강과 같은 거대한 수로에서는 물의 흐름, 산소 농도 또는 수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메기가 몇 시간 안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는 메기뿐만 아니라 메기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변화도 연구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공적인 어획을 기록했던 장소가 미묘한 수문학적 변화로 인해 저녁 무렵에는 완전히 황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관찰이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이빙의 신체적 어려움 외에도 사냥꾼들이 거대 메기와 마주쳤을 때 겪는 심리적 부담은 종종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다이버들이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3m 길이의 물고기를 발견했을 때 극심한 긴장감, 폐소공포증, 심지어 공황 상태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꼬리 흔들기, 갑작스러운 돌진, 그리고 어둡고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참아야 하는 압박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일부 사냥꾼들은 야생 포식자와의 근접 조우처럼 그러한 조우의 기억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스포츠의 위험성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다이버들이 물에 잠긴 나뭇가지에 얽히거나 수중 동굴에 갇히거나 힘겹게 움직이는 메기에 의해 깊은 바닷속으로 끌려가는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드물지만 저천증, 감압증 또는 익사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다이빙 커뮤니티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위험한 지형이나 강한 해류가 있는 위험구역을 지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기 사냥꾼 하위 문화 내부에는 조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100kg 이 넘는 거대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전설처럼 숭배받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사냥꾼들은 종종 기술을 가르치거나 비공식 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대되거나 낚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반면 전자기기나 동력 작살총에 크게 의존하는 신참 사냥꾼들은 때때로 이 스포츠에 정신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역학관계는 수중강 사냥의 세계에 전통, 명성, 그리고 현대성이 매혹적인 교차점을 만들어냅니다. 수백만 마리의 사슴을 사육하고 뿔을 수집하는 이 엄청난 수익성의 회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성공 비결을 놓치지 않으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0만 마리의 사슴이 신선한 뿔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약 120만 마리의 사슴이 산업적 공정을 통해 사육되고 있으며 사슴 한 마리당 연평균 2-3kg의 뿔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뉴질랜드가 이 산업의 선두주자임을 보여줍니다. 수출되는 녹용은 모두 한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소비되는데 녹용 1kg의 수출 가격은 최대 2,000달러에서 3,000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에서는 녹용을 국보급 의약품으로 여기며 화장품, 기능성 식품, 활력 증진 의약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매년 약 300톤의 녹용이 소비되는데 이는 수확해야 할 성체 사슴 약 100만 마리에 해당합니다. 고객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사슴뿔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농장들을 생겨났습니다. 중국은 가장 큰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산업 규모로 운영되는 상당수의 사슴 농장이 자리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린성과 랜닝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사슴은 시카사슴과 시베리아 붉은 사슴입니다. 이 두 종류의 흑리 사슴은 빠르고 균일하며 풍부한 뿔을 발달시키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사슴 한 마리가 매년 2-4kg의 뿔을 낳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번식용 사슴 선발에 있어 가장 엄격한 기준 중 하나는 수컷 사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이상 소견이 없으며 명확한 출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4년생이며 이미 뿔이 자란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주요 번식 방법은 선택적 교배와 인공 수정입니다. 농업 인프라 측면에서 중국은 두 가지 주요 모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대식 헛간을 이용한 집약적 실내 농업과 구릉 및 산악 지역에서의 반야생 농업입니다. 두 모델 모두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슴 농장은 3,000마리에서 1만 마리까지 다양한 사슴을 사육할 수 있으며 연령과 뿔의 성장 단계에 따라 분리 사육합니다. 이러한 규모를 기준으로 농장은 연간 6톤에서 25톤의 뿔을 수확할 수 있으며 이는 수천억 동, 약 1조 2천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번식시설, 관리시설, 그리고 현장 뿔 가공시설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모든 것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최소화를 위해 반자동으로 운영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고품질 뿔 생산의 시작은 사슴의 매일 먹이입니다. 사슴이 빠르게 성장하고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슴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 공급원은 섬유질이 풍부한 신선한 풀, 나무즙, 옥수수 줄기, 옥수수 가루, 뿌리입니다. 또한 뿔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자는 미네랄 할기나 혼합 사료를 사용하여 사슴에게 미네랄과 비타민을 공급해야 합니다. 항상 깨끗한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슴이 쉴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 외에도 사료는 하루에 2-3번 정기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슴의 뿔이 두껍고 둥글며 모양이 균일한 뿔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확보하기 위해 뿔 성장기 동안 사료의 양과 질을 모두 늘려야 합니다. 사슴은 전염병과 기생충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광견병과 폐렴 외에도 사슴은 장내 기생충 감염과 광견병에 자주 시달립니다. 농장에 있는 모든 사슴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농부들은 예방약, 정기 예방접종,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포함한 철저한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슴뿔 채취 과정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뿔의 가치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뿔이 45일에서 60일 동안 자라 따뜻하고 통통하며 고운 털로 고르게 덮여 있고 만졌을 때 부드럽고 매끈할 때
바로 이때가 깎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깎지 않으면 뿔이 더 단단해지고 영양분을 잃어 가치가 떨어집니다. 베트남의 뿔 채취 시기는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의 온화한 날씨는 사슴이 깎인 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뿔 절단 수술은 동물을 배려하면서도 전혀 위험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절단 직전에 사슴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국소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뿔을 고정하는 로프, 장갑, 소독액, 그리고 뿔 절단용 칼 등이 특수 장비로 사용됩니다. 이 시술은 1분에서 2분 정도 소요되며 시술이 끝나면 상처 부위를 항균 처리하고 1에서 7일 동안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한 시즌 동안 사슴 한 마리는 1.5kg에서 2.5kg의 최상급 뿔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뿔을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전문 농부들이 사용하는 올바른 뿔 자르는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동작만으로도 뿔의 가치를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채취된 사슴뿔은 용도에 따라 생뿔, 건조뿔,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이른 아침과 연관 짓는 반면 중국의 사슴뿔 농장은 해가 진 후 활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선함과 품질로 귀하게 여겨지는 사슴뿔은 약효를 유지하기 위해 몇 시간 안에 수확, 냉장, 운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농장이 공기가 서늘한 고요한 밤에 운영되며 절단부터 포장까지 모든 공정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야간 효율성 덕분에 일부 농장은 하룻밤 사이에 최대 5만 달러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거래가 모두 공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종종 한적한 장소나 온라인 채팅방에서 열리는 벨벳뿔 경매는 첫 수확뿔의 2배 또는 3배의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엘리트 구매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미술품 경매의 입찰 경쟁에 비유되기도 하는 이러한 비공개 거래는 완벽한 대칭, 부드러운 질감, 그리고 선명한 색상을 지닌 희귀한 표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매 뒤에는 덜 알려진 전문가, 바로 뿔 감정가가 있습니다. 마치 소믈리에처럼 행동하는 이 전문가는 뿔을 수십 가지 범주로 평가하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감정가 중 한 명이 최고 등급을 하나라도 받으면 전체 뿔의 시장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제외하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뿔 중 일부는 전통적인 시장에조차 진출하지 못합니다. 대신 화장품 연구실이나 고급 웰니스 브랜드로 직접 배송되어 활력을 되찾아주는 페이스 마스크, 콜라겐 부스터 또는 에너지 토닉으로 변신합니다. 이러한 고급 제품 중 다수는 유명인의 홍보를 통해 판매되며 뿔의 원산지 추적 가능성과 순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일부 농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간단한 QR코드를 스캔하여 벨벳뿔의 원산지, 사슴, 그리고 채취 날짜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약초요법을 기술 기반에 인증된 고급 제품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화는 그 나름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요 폭발로 일부 농부들은 사슴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광활한 토지를 개간하여 지역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다른 농부들은 황폐화된 토지를 복원하고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순환 방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은 점점 더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숲 가장자리와 산비탈에서 반야생 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벨벳 붐의 이면에는 좀처럼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노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여성, 노령 농장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뿔을 닦고 사료를 관리하고 포장재를 준비하는 등 보이지 않는 노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농장 영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농장의 원활한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계가 재정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종종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벨벳 거래는 어두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슴뿔이 킬로그램당 수천 달러에 거래되면서 암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사슴 사냥, 위조 원산지 증명서, 그리고 위조 또는 밀렵 제품을 합법적인 공급망으로 유입하는 사슴뿔 밀수 조직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은 야생동물 개체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농장주의 평판을 훼손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지원연구센터들은
뿔 성장 능력이 강화된 선택적 육종 또는 유전자 변형 수사슴인 슈퍼사슴을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채취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부 농부들은 수확량 증가와 더 나은 일관성을 이유로 이러한 방향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농부들은 이익을 위해 자연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조용히 업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사슴 농장 관광입니다. 점점 더 많은 농장에서 방문객들이 사슴에게 먹이를 주고 안전한 거리에서 뿔을 채취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뿔로 만든 제품을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관광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도시인들에게 벨벳뿔 농장에서의 하루는 전원 생활, 전통, 그리고 최첨단 상업이 어우러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중국산 벨벳 농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한 뿔 배기 이상의 복잡한 세계가 드러납니다. 기술, 전통, 노동, 건널충 전치고 추업춤의 전통 노동, 그리고 사치가 어우러진 풍경이며 벨벳 한 그램 하나하나에도 가치뿐 아니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